안녕하세요. 전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매일 생사를 다투는 전쟁터 같은 곳이 바로 응급실인데요. 이곳에선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던 아버지가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기도 하고요.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던 어머니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 유치원에 잘 갔던 아이가 기도에 간식이 막혀 엄마 아빠와 뜻밖의 이별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이런 일들을 매일같이 봐야 하는 의사지만 아직도 적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감정을 이입하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제 아픈 과거가 떠올라 제 감정도 그들에게 동화되곤 합니다. 제게도 가족에 관한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몇몇 친한 지인들 말고는 제 사연을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 유년기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크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딱 한 가지만 빼고요. 그건 바로 엄마라는 존재였는데요. 전 9살 때 엄마를 잃었습니다. 엄마를 잃었다는 그 말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엄마는 절 남겨두고 아버지를 피해 가출을 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저희 집은 소위 말하는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친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요. 높은 담장과 넓은 정원이 있는 커다란 2층 집에 살았죠. 할아버지는 버스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아버지도 할아버지 회사에서 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셨죠. 할아버지의 운수회사는 참 잘 됐다고 해요. 천안 시내엔 온통 할아버지 회사 버스가 돌아다녔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집이 잘 사니까 저도 우쭐하는 마음이 있었죠. 지금은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친구들한테도 어깨 힘 좀 주고 다니며 유세 아닌 유세를 떨고 다녔답니다. 외동아들이었던 전 온 집안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어릴 적 해보지 않은 게 없을 정도였어요. 당시엔 접하기 쉽지 않았던 승마, 테니스, 수영, 스키 같은 운동을 모두 배웠고요. 피아노 선생님과 영어 선생님이 절 가르치기 위해 우리 집에 방문을 하셨을 정도였으니까요. 게임기며 장난감이며 유명 작가의 비싼 동화책까지 절 위한 물건들이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재벌까진 아니었지만 아마 준재벌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유년 생활을 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건 아빠와 엄마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엄마는 보수적인 남편과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매일같이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과 전 2층에서 생활을 했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1층에서 지내셨는데요. 엄마는 항상 새벽녘에 일어나 삼시세끼를 준비해야 했고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셔야 했습니다. 아직도 엄마를 부르는 앙칼진 할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히 들리네요. 예, 블라우스 좀 다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다려왔니? 너는 왜 이렇게 행동이 굼뜨니? 죄송해요, 어머니. 고기 핏물을 좀 빼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이이가 갑자기 갈비탕을 먹고 싶다는 바람에 죄송해요. 얼른 다려올게요. 됐다. 이제 나가야 하는데 그걸 어느 세월에 다리니? 됐고 너는 아범 갈비탕이나 끓이거라. 네.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늘 눈치를 보며 어깨를 잔뜩 움츠린 모습이 가장 많았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요. 엄마는 시부모의 등살과 남편의 무관심으로 계속 지쳐만 갔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를 다니기 전에는 엄마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날이 많았지만 어느 순간 엄마는 기계적으로 부엌과 마당만 드나드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집이 그렇게 부자였는데 왜 엄마만 살림을 했냐고요? 아닙니다. 저희 집엔 집안일을 하는 분이 두 분이나 계셨고 운전과 정원을 관리하는 기사분도 계셨어요. 그런데도 엄마가 그렇게 바빴던 이유는 바로 집안 때문이었죠. 큰 운수회사를 운영하는 할아버지의 집안에 비해 찢어지게 가난했던 엄마의 집안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엄마는 할아버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셨는데 사장이었던 아빠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보잘것없는 엄마의 집안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두 사람의 결혼을 극심히 반대했지만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미 엄마의 뱃속에 제가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또 당시 엄마에게 홀딱 반한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반대에도 쌩 고집을 피우며 엄마랑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피웠대요. 할아버지는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직원과 눈이 맞아 임신까지 했는데 내팽개쳐 버리듯 헤어지게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아무래도 회사 직원들의 눈도 있었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었으니까요. 여하튼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엄마가 눈에 차지 않았던 할머니는 마치 복수라도 하듯 엄마를 괴롭혔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있는데도 굳은 일은 꼭 엄마를 시켜 부려먹었고 너무 무리한 일을 시키면서도 엄마가 해내지 못하면 온갖 타박과 멸시를 쏟아부으셨어요. 아마 마음씨 좋은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엄만 벌써 쓰러져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어린 제게도 엄마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으니 얼마나 고되셨겠어요. 아무리 시집살이가 독해도 사랑하는 남편의 따뜻함이 있었다면 덜 괴로웠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엄마랑 결혼하겠다며 그렇게 쌩 난리를 피웠던 아버지 마음이 점점 변해버린 것이었죠. 아버진 엄마의 고통을 조금도 이해하지 않았고요. 언젠가부터 엄마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시작하셨죠. 심지어는 엄마에게 손까지 대기 시작했습니다. 화분이나 액자 같은 것이 부서지면 엄마가 펑펑 울고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면 엄마의 눈두덩이가 꼭 부어올랐어요. 특히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날에는 더 심했고요. 어느 날부터 엄마는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늘 불안해하셨죠. 아버지가 술을 드실 것 같은 기미가 보이는 날에는 엄마는 항상 저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석아, 아버지 돌아오시면 꼭 아빠한테 오늘 유치원에서 배운 동요를 불러드리렴. 희석이 할 수 있지? 나 할 수 있어. 오늘 그거 10번 넘게 불렀어. 그래, 그래. 우리 희석이 참 착하다. 아빠 오시면 율동이랑 같이 그 노래 불러드려야 한다. 꼭? 알았어. 내가 아빠한테 그 노래 불러줄게. 그땐 제가 너무 어려서 불안한 엄마의 눈빛을 읽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는 날엔 꼭 손찌검이 있다는 걸 아신 거였어요. 외동아들이라면 껌뻑 죽는 아버지에게 제 애교는 어머니가 덜 맞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죠. 당시에는 그저 아버지가 내 노래를 듣는 걸 기다리시나 보다. 내가 노래를 더 잘 부르면 아버지가 껄껄 웃으시니까 노래를 많이 불러야겠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물론 아버지는 제가 애교를 부리면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희석이, 우리 장손 이러시면서 싱글벙글 지갑을 열어 용돈을 펑펑 주셨어요. 그러다가도 엄마가 눈에 띄면 시뻘건 눈을 무섭게 뜨고는 막말과 함께 폭력이 시작되기도 했죠.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연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를 회상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저는 방관자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였어도 엄마가 아버지에게 맡고 있다는 걸 전 분명히 인식했어요. 하지만 전 아버지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준 10,000원짜리를 손에 꼭 쥔 채 그저 아버지 발길질에 채이고 있는 엄마를 물끄러미 보고 있기만 했죠. 어깨가 들썩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리긴 했지만 그것이 그냥 엄마가 아빠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전 방관자가 맞습니다. 더 우스운 건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폭력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2층에서 큰 소란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단 한 번도 엄마를 때리는 아빠를 말린 적이 없었죠. 당시 그 커다란 집에는 엄마의 편이 단 한 사람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쯤이었습니다. 제 기억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까지 아무개 결혼식에 참석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날 엄마가 절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희석아, 엄마 요 앞에 잠깐 다녀올 거야. 그러니까 엄마 올 때까지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야 해. 곧 있으면 아빠도 올 거니까 그때까지 어디 가지 말고 있어야 한다. 어? 알았어, 엄마. 그런데 왜 자꾸 울어? 음, 아까 연속극 보다가 너무 슬퍼서 엄마 갔다 올게. 빨리 갔다 와. 엄마는 대문 밖을 나서면서도 자꾸 저를 돌아보며 망설였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가 엄마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아마 엄마는 더 이상 이 집안에서 살 자신이 없었겠죠. 아버지의 폭력과 시부모님의 냉대에 무척 지쳤을 겁니다. 엄마가 죽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건 오직 그것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자식을 버리고 도망칠 생각을 했을 거고요. 엄마가 사라진 걸 알게 된 집안 식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와 기사 아저씨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당장 잡아오라고 노발대발 하셨고, 할머니는 절 꼭 끌어안으며 어떻게 애만 혼자 남겨놓고 도망을 치냐며 엄마 욕을 해댔죠. 전 엄마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저한테는 요 앞에 잠깐 다녀온다고 했었는데 날 혼자 남겨두고 도망쳤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화를 낸 것도 할머니가 욕을 하는 것도 전부 엄마 탓이라고 생각했죠. 거기에다 아버지는 풀이 죽어 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네 엄마는 잊어라. 네 엄마는 다른 아저씨랑 살겠다고 우리 가족 배신하고 도망쳐 버린 거야. 희석이도 잘 알지?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치면 뭐지? 도둑놈이지? 네 엄마는 도둑놈과 똑같은 거야. 아버지 말 잘 알겠지? 전 아버지의 말이 모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엄마가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시는 엄마 생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노트에다 빨간 색연필로 노연자라는 엄마 이름을 써놓고 그 위에다 X 표시를 얼마나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제 마음에도 엄마에 대한 배신감으로 가득했던 것이었죠. 따뜻하게 날 안아주었던 엄마,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표정으로 바라봐주던 엄마, 제게 준 그 모든 사랑들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자 엄마에 대한 미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저희 집에 웬 낯선 아줌마가 아빠와 함께 오더군요. 아버진 그 아줌마를 새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 아줌마는 아빠가 엄마를 대신할 사람을 구한 것이라는 것을요. 전 거리낌 없이 그 아줌마를 새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엄마라고 생각해서 부른 건 아니었고 이 아줌마도 금방 도망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이 아줌마도 곧 아버지에게 맞을 테고 할머니의 괴롭힘에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죠. 아버지는 엄마와는 다르게 그 아줌마를 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소중한 신주단지 모시듯 대했죠. 할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엄마를 부려먹었던 분이 아줌마들 있는데 뭐하러 부엌에 드나드냐며 새어머니를 아끼는 겁니다. 어린 제 눈에도 그건 좀 이상해 보였어요. 왜 온 집안 사람들이 새어머니를 엄마와는 다르게 대하는 걸까? 엄마는 우는 날이 많았는데 왜 새어머니는 웃는 날만 있는 걸까? 하지만 그것을 어린 제가 이해하기는 무리였겠죠. 저는 그런 복잡한 집안 상황을 모른 척 이해하며 자랐습니다. 그대로 절 끔찍이 아끼던 조부모님과 아버지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의대도 갔고요. 예쁜 여자친구도 만나 일과 연애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 친어머니라는 존재를 지우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에게 친어머니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지만 너 버리고 도망친 년이 뭐가 궁금하냐며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 뒤로부터는 아버지에겐 엄마에 대한 말을 일체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엄마 생각을 떠올렸어요. 나이를 먹고 어른이 돼 보니까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참 더러운 집안에 시집을 와서 고생만 했구나. 하루가 멀다 하고 아버지한테 맞았는데 몸 다 상하셨겠구나. 지금은 뭐하고 사실까? 재혼은 하셨을까?
그런 자연스러운 궁금증이 생기곤 했죠.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굳이 찾으려 하지도 않았고 친어머니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엔 아직도 날 버리고 도망친 엄마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는데 아주 급한 환자가 이송돼서 왔더라고요.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70대 여성이었는데 복부가 심하게 팽창해 있고 황달기도 있었습니다. 전 간 경변을 의심했는데요. 염증 때문에 간이 섬유화가 되는 이 질병은 복수가 차거나 황달이 생기는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선 통증을 줄여주는 처치를 하고 다음날 정밀 검사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환자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차트에 적힌 노연자라는 이름을 보고 다시 환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그렇습니다. 제 친모가 확실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9살 아들을 버리고 도망친 그 엄마가 틀림없었습니다. 글쎄, 그때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꿈에 그리던 엄마도 아니었고 찾고 싶었던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미움으로 가득한 엄마였죠. 내가 싫어서 날 버리고 도망친 엄마였는데, 그런 엄마였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던지요. 저도 그런 제 감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아낸 저는 엄마가 정밀 검사를 다 마칠 때까지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아파서 온 엄마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입을 꾹 다물고 모른 척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노연자 환자분, 제 소견으로는 간경변이 의심됩니다. 간에 염증이 생겨서 딱딱해지는 질병인데요. 좀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해요. 내일 조직 검사랑 CT도 찍어볼게요.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힘없이 말하는 엄마가 왜 이렇게 불쌍하던지요.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온 보호자는 함께 일하는 식당 아주머니였는데 그분 말고는 딱히 가족도 없어 보였습니다. 전 일부러 다음날 스케줄을 비워놓고 엄마의 정밀 검사를 지켜봤습니다. 어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봐주셔서 죄송하네요. 아니, 괜찮아요. 그런데 가족분은 없으세요? 네, 이 나이 먹도록 혼자 산답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요. 아주 먼 곳에서 살아요. 아, 그래요? 네, 딱 선생님과 비슷한 나이일 거예요. 참 잘생겼는데. 엄마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피라는 것은 속일 수 없는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 아들도 못 알아보면서 아들이 잘생겼다고 자랑하는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였어요. 하지만 엄마의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간경변인 줄 알았던 제 소견은 틀리지 않았지만 간경변에다 간암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제가 슬쩍 종양내과 선생님에게 여쭤봤는데 그분도 간암 3기로 판정하셨어요. 왜 우리 엄마는 젊었을 적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저를 버리고 떠난 엄마의 삶이 어떤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고단한 인생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전 엄마를 조용한 곳으로 따로 불러 말했어요. 노연자 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선생님. 큰 병은 아니지요? 아니요, 큰 병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병이요. 네? 무슨 병인데요? 간암이세요. 간암. 환자분, 대체 몸이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모르고 계셨어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시긴 한 거예요? 연세가 드실수록 건강관리 신경을 쓰셨어야지. 이게 뭡니까? 좀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이 정도면 거의 3기예요. 3기면 이식술 말고는 답이 없다고요. 답이. 선생님, 저도 모르게 화가 막 나더라고요. 저 버리고 도망쳤으면 건강히 잘 살기라도 하지. 이렇게 병들고 외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엄마가 원망스럽더라고요. 노연자 씨, 저 모르겠어요? 정말 제 얼굴 못 알아보시겠어요? 엄마는 그제야 제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더라고요. 엄마는 눈을 휘둥그레 뜨곤 물었습니다. 설마
너 희석이니? 내 아들 희석이가 맞니? 아이고, 희석아, 내 아들 희석아. 엄마는 절 붙들고 한참이나 통곡을 하셨습니다. 이제 죽어도 원이 없다며 암이고 뭐고 다 괜찮다며 눈물을 쏟아내시더라고요. 전 그날 수십 년간 쌓여있던 이야기를 엄마와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죠. 엄마는 변변치 못한 집안 때문에 시어머니의 구박을 엄청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당신께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으며 꾹 참고 버텼대요. 하지만 엄마의 희망은 날이 갈수록 산산이 부서졌고 믿었던 남편마저도 냉랭하게 구는 모습에 절망을 했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하셨대요. 한순간 실수로 그렇게 된 거라며 당장 헤어지자고 종용을 하셨답니다. 엄마는 아버지와 헤어지기로 몇 번이나 갈등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대요. 아버지와 할머니는 엄마에게 절 포기하고 나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눈에 밟힌 엄마는 아이의 양육권을 넘기지 않으면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텼고 그때부터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다는 거였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걸 알았대요. 그것도 엄마가 영 눈에 차지 않아 했던 할머니가 직접 골라준 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엄마를 사랑했던 아버지는 할머니의 꾀임과 설득에 넘어가 버렸고 새로운 여자의 눈이 뒤집혀 엄마에게 정을 떼버리고 만 것이었죠. 하지만 온갖 괴롭힘과 냉대에도 절 끝까지 포기하지 않자 그들이 엄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준비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고 그 집에서 도망을 친 것이었죠. 그제야 모든 게 납득이 됐습니다. 왜 엄마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새어머니가 아버지 할머니에게 예쁨을 받으며 살았는지를 말이죠. 희석아, 널 데리고 도망칠까도 생각해봤어. 하지만 빈손으로 도망치는 엄마가 너에게 뭘 해줄 수 있었겠니? 그래도 네 아버지와 할머니는 널 아끼니까 부족함 없이 잘 키울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널 두고 도망쳤단다. 그 말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절 버린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과 다름없었던 것이었죠. 엄마가 도망친 후에도 시댁 사람들은 엄마를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켰다고 해요. 엄마를 확실히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혹시 모를 양육권 시비에서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허드렛 일로 연명하던 엄마는 어떻게든 절 보기 위해 애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 혼자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자식 얼굴 한 번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 아버지의 냉혹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아니,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지금의 할머니에게도 배신감이 들더군요. 그분들이 절 부족함 없이 키워준 건 맞지만 어떻게 제게서 엄마를 빼앗을 수가 있을까요? 엄마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제 머릿속에 엄마가 매우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둔 것도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전 그날 본가로 내려가 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리고 엄마를 만난 일을 말씀드리고 이제껏 있던 일을 똑똑히 알려달라며 따졌습니다. 아버지가 인상을 구기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미친년 말을 그대로 믿니? 내가 왜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그랬겠어? 자꾸 아빠 의심하고 사사건건 트집 잡고 그러면 정신병이지. 안 그래? 할머니도 똑같았습니다. 희석아, 그 여자 말 믿지 마라. 걔가 네 친모지만 아주 악질이야. 일부러 네 아버지 꼬셔서 널 덜컥 임신해놓고 집안에 들어온 거야. 우리 재산을 노리고 말이지. 그래서 이 할미가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야. 그런 천박한 여자에게 우리 집안 재산을 빼앗길 순 없잖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당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 두 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이제 두 분 보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저 엄마 모시고 살 테니까 두 분도 저 없다고 생각하고 잘 사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전 친엄마를 모시고 잘 아는 간 이식센터 교수님에게 엄마의 수술을 맡겼습니다. 역시 간암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라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생체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정상적인 간의 일부를 떼어내어 간질환 환자에게 이식을 하는 방법이죠. 간을 누가 떼주었냐고요? 당연히 제가 떼드렸습니다. 간을 떼주려면 공여자의 건강 상태나 체구가 무척 중요합니다. 체구가 크면 간도 클 테니까 간을 많이 떼줄 수 있거든요. 전 잔병 하나 없이 건강했고 체구도 아버지를 닮아 컸습니다. 혈액형도 엄마와 똑같아서 공여자로는 제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간 조금 떼어드리는 거 제겐 그렇게 어려운 결정도 아니었어요. 수술은 잘 됐어요. 엄마와 저는 아주 건강하고요. 제가 마련한 거처에서 엄마와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엄마는 의사 아들 때문에 당신이 산 거라면서 툭하면 눈물을 찍습니다. 수술이 잘 끝난 지 벌써 몇 년이나 흘렀는데도 그러세요. 아버지와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시죠? 네. 그래도 완전히 연을 끊고 지내기는 어려워서 가끔 전화드리고 어쩌다 식사도 한 번씩 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사랑도 사랑이니까요. 요새 아버지는 엄마 안부를 묻기도 하네요. 아버지가 당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은 미안한 감정이 있는 것도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엄마 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채울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